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금 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계엄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거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네.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실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이 내란이 갖는 특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러한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좀 아쉽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정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예.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은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전에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만약 유죄라면. 왜냐하면 저게 양형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사실 그때 이진관 부장은 뭐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권력 찬탈이 더 중한 거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뭐 군인이 나서가지고 권력을 뺏어가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고 기존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면 7년이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최종형이 무기징역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최종형 17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군사반란까지 포함해서 그분들도 8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네. 그렇다면 7년이면 저는 양형 기준 스스로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본인들이 내렸던 판례에 비춰보면 해당 양형 기준은 적절해 보이고, 다만 이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완화해서 해석한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요. 왜냐하면 이제 봉쇄 및 단전단수 문건이 존재한다. 예. 그 계획에 따라서 포고령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국회까지 군인 등이 진출했다. 거기까지만 이제 판단하고 그 이상은 더 큰 설실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범죄의 내란의 전반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는 이런 견해도 있고, 지금 이 해당 부장이 얘기했던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해서 해석했다. 그러니까 내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왜냐하면 거죠. 중대 극형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그건 재판부마다 다른 겁니다. 또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직권남용은 재판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청장이 또 전화를 해서 실제 단전단수로 실질적인 조치까지 나아가는 준비태세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저는 사실은 이제 내란 범죄 구성 요건의 완화 이외에는 법리상 굉장히 치밀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을 했다. 비교적 이진관 부장 판결문에 비춰보면 예. 비교적 감정 빼고 그 국민적 정서 빼고
법조인의 자세에서 상당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이진관 부장,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1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플러스 8이 돼서 23년형이 선고가 된 거고 이번에는 이상민 전 장관은 8년이 마이너스 되면서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양형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범죄라는 부분은 똑같은 취지의 양형 이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상향한 이진관 재판부와 이 재판부가 다른 이유는 그 양형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법원이 스스로 설정해야 되는 양형 기준에 대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범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1980년 내란 사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그때 이진관 재판부의 표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부터의 내란이냐 분명히 차이가 있죠. 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은 실제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된다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권력자가 그런 방식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 헌정 질서 차원에서 훨씬 더 중대한 위법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적 피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결과 발생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의 그 내란에서는 국민적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결과만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12.3 내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연장할 목적의 내란이었고 결국에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내란죄 취지에 맞다.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15년 구형보다 더 중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내란 과정에서의 수행한 역할을 보면 오히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될 핵심적인 지휘라는 것이 더 강조되긴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단전 단수라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진관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 기준에 의할 때 15년보다 더 높이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하게 평가돼도 맞게 보는 것이 저는 뭐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상적인 기준처럼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판단한 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었죠.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엄 선포 뒤인 10시 42분 CCTV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 모양의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54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리를 뜨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머니 속 문건을 테이블 위에 꺼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약 16분 동안 논의를 하는데 이 전 장관은 당시에 가볍게 웃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단전 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재판 당시의 증언 먼저 듣고 오시죠.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청장이 단수단전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정관하고 그 차장이 단수단전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네, 이 CCTV 영상 이 부분을 놓고 이상민 전 장관은 이게 소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들이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문건을 넌지시 봤다라고 했고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했는데 CCTV 내용을 보면
윗 상위 안주머니에 있던 이 계엄 지시 문건을 몇 차례 꺼내 봅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단전 단수의 지시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협의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협의하는 내용과 그 장면들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이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그 시점 기준으로도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짧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CCTV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죄의 어떤 실행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문건 내용이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단전다수 지시 문건이 아니라 나의 일정표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엄밀하게 판단을 했어요. 증거도 선후 관계를 분명히 따졌고, 왜냐하면 집무실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을 또 순차적으로 누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 전부 다 판단의 그 요소로 썼더라고요. 네. 그 CCTV에는 음성은 없지만 실제 3번씩 꺼내봤다는 거잖아요. 3번씩 꺼내보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 그 집무실 책상에서 뭐 비슷한 문건을 봤다. 뭐 이런 또 진술도 있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서 또 줬다 이런 진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단전 단수 이런 요청이 온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청이 적힌 문건을 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이제 전후 사정들 그다음에 그 본인은 이제 부인이 그 통합 김장 행사에 갔다 올라오는데 혹시나 또 먼저 왔기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재판장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오기 전에 전화했더라. 그래서 전화했다고 하는 그 궁금해하는 시기에는 이미 집에 도착할 시기다라고 상당히 정치하게 따지기 때문에 물론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릉 수긍 가는 면이 없잖아 있는 취지의 판결문 구성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부분에 이상민 장관의 그 관여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실 인정 과정은 재판부가 상당히 정치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미리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판단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 이름이 증인들이 거론했다는 점, 이 점이 오늘 재판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제가 정밀하게 그 판결 이유를 구성했다라고 본 이유는 지금 이진관 부장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이 사실은 법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가 무성 그 영상만 보고 서너 번 16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만 갖고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라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형까지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국회 상황을 충분히 이상민 장관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했어요. 국회 상황을 알 이후에 단전 단수 요청하는 뭐 요청이나 물어보는 전화했다. 그러니까
국회 봉쇄사항을 파악하고도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집단 범죄 하나 일을 담당한 것 아니냐 이런 건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상황, 군인이 진주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서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 하나 갖고 중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마치 부작위범을 인정한 듯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득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정치한 사실인정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재판과 저희가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앞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는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중의무 종사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좀 그런 언급이 좀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라는 실행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부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엄을 저지해야 될 어떤 임무, 의무,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 이런 부분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이 허석훈 소방청장에게 실제 단전 단수의 내용을 지시하고 한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구체적 실행의 내용이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된 것이고요. 예. 관련된 또 증언들 허석훈 소방청장이 직접 나와서 또 증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그 사실 인정과는 좀 달리 접근해도 중요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어떤 내란죄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엄에 이 내란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한 사항이라는 걸 모를 리 없는 국무총리 또 주무장관 형식계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예. 구체적 실행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그 중대성이 그 과거의 어떤 사례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양형 판단은 아쉽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부작위범이 그러니까 이 내란 집단 범죄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이 다 더해져 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예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이 부작위범이 만약에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이런 역할. 당신은 그게 역할이야. 근데 한덕수 총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설실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면 변론을 하더라도 내란 범죄, 내란죄의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처럼 등가가 돼가지고 이걸 중의임무 종사로 평가받는 거 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오히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인정이 저 사실인정은 제가 볼 때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사실인정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인정 과정은 저 정도 정치한 설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의 저 관여 정도가 관여한 네. 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제품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저 정도의 사실인정 이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실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판결문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판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 저렇게 방청객을 통해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취재기자 전원에 따르면 방청객에서 뭐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미소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빠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제 아빠로서의 표정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의연함을 보여주는 표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 좀 놀랐을 겁니다. 이 양형이 기대 이상이고 특검 기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이 정상 양형으로 온 것에 대한 다소간의 그 당시에 잠깐의 심리적인 안도 뭐 요 몇 가지가 더해진 표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대표의 1시간 전 취소 통보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다. 도레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국힘 정말 노답,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오찬을 하겠다고 수락했다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건데요. 사실 일반 식당도 이렇게 당일 취소, 직전에 하면 페널티를 물기 마련인데 청와대와의 오찬 이렇게 1시간 만에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약도 하루 전에 예약 통보하진 않죠. 대통령실에서도 하루 전에 만나자고 예약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사실은 오늘 점심 예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하고 대통령께서 저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소원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법사위에서.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단순히 정쟁의 대상일 뿐만 아니고 국민께 굉장히 큰 이해관계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수기 과정을 더 거치자. 근데 이제 민주당은 23일부터 이미 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이때 쟁점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정표를 다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려는 것은 중재잖아요. 그러니까 협치 이코로 중재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협치의 결과물은 입법입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입법을 일단 정지시켜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을 깬 건 누굽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아니 밥 먹자고 해놓고 그 통과시키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밥만 먹으러 가지 말자는 것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말씀 아니겠어요? 밥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까 거기에? 오늘 어차피 점심 약속은 있는데. 그러니까 도레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청와대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가서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밥만 먹고 오면 협치는 이미 끝났는데 뭐 앞으로 협치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 등이 보면 제2 내란 종합특검법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면 그 초청 자리에서 협치를 당부하실 거고 그럼 협치의 결과물이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걸 통과시켜놓고 밥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여우와 거위가 뭐 서로 초청하는데 접시물에다가 물 담아주는 거, 음식 담아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판을 깼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 대표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건 그 판을 깼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이소 우화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판을 깬 책임이 민주당이 이제 입법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지금 뭐 영수회담이나 대통령 만나자고 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인데 이러면 어떡하느냐 노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렇게 깬 사례가 있나요? 더군다나 1시간 전에 싸우려면 정청래 대표하고 국회 원내 간에 뭐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되지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자리를 그 예상 안 됐던 일입니까? 또 법 통과는 그것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라 마라 지시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그런 과정은 수도 없이 반복돼 왔고 특히 근데 이번 시점의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견이 생기고 다소 불편한 말이 오고 하더라도 설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그 자리에 세 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꽤 안도감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정치를 조금씩 복원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됐었을 텐데 강성 최고위원들 말에 휘둘려서 결국에 1시간 전에 뒤엎은 게 아닙니까? 만약 어제 그 법안 통과가 문제였다면 더 진작에 입장이 나왔어야죠. 왜 직전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또 정치적 고려를 해서 밤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얘기를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어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도 그래도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뭐 전략도 없고 정치도 없고 당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회 정치도 없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무조건 싸우자 이겁니다.
결국 이제 그 선택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당정혁 대표 본인에게 올 것이다. 지금 당내 문제에 계속된 어떤 제명 사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당정혁 대표 체제가 공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예.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예. 오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무산도 결국 당정혁 대표에게 정책 부담이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선의를 믿고 참석한다고 해요. 그런데 네. 그 이전에 보면 그랬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믿고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협치하세요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여당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해서요. 양보 안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먼저 양보 안 한다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네. 미팅을 하면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글쎄요 과실이면은 고려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고의면은 정말 이건 엑스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최소한 한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모양만이라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가 대표가 만나는데 대통령이 이거 국회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맞죠? 그래서 대통령이 중재하려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중재장에 나갈 때 중재 대상 행위에 대해서 중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행위를 완성시켜 놓고 최소한 법사위 통과되면 완성되거나 다름없는 거죠. 완성시켜 놓고 가서 뭘 중재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골린 거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이거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설에 어떤 국민께 주는 설 선물입니까 그게? 국민께 주는 설 선물은 입법에 대한 수기 과정을 다시 거치겠다고 하는 게 설 선물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국민께 본인 홍보용 이미지의 초상권을 주는 거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도 있죠. 약속을 1시간 만에 깨는 거 결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이 결례가 통하지 않아요.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야당 대표께서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인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정말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으면 그 입법 통과에 대해서 본인이 말렸어야죠. 예, 1시간 전에 약속 취소하는 건 결례는 결례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가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 입장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와 밥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당일 취소 당한 건 처음일 테니까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청와대 입장까지는 뭐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이 입장 발표했죠. 네. 사실 점잖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로 나갔지만 청와대로서는 좀 황당한 거죠. 1시간적 취소라는 건 적어도 이 대통령과의 자리는 둘과의 뭐 개인적 그 사적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미리 공개된 일정이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도 중요합니다. 근데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대미투자법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뭐 물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 관련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의 어떤 정치적 실익이 누구한테 더 가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예. 어제 제안하고 오늘 받는 형식으로 됐지만 적어도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은 장동혁 대표 제안 이후에 네. 청와대와 그 국민의힘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 과정에서 시점이나 제안 방식이나 이런 게 갔을 것이고 의제 제한 없다는 것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고 그 일정 중에는 국회 일정도 다 고려돼서 한 겁니다. 네. 당연히 어제 강행이 된다 수 있다는 것도 전제가 된 것인데 이 어제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당내 상황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좌고우면하다 그냥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 크게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한테 좀 따지겠다. 네. 야당과 정치라고 협치를 한다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이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는 것인데 결국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그나마 있던 신뢰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예. 과연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으면 또 전에 1시간 전에 취소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희화하고 대통령에 대해 결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께 겨눈 결례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어요. 영수회담 제안 들어온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등이 오늘 점심 약속을 미리 잡았었거든요. 2, 3일 전에. 그러니까 취소한 것도 오늘 아침에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런 걸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자 대통령께서 얼마나 야당 대표가 가볍게 느끼셨으면 하루 전에 와라 올래 이렇게 통보합니까? 의제 조율도 없이 그냥 밥 먹고 가라 이겁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역대 보면 이 회담 조율은 말씀 주신 대로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의제가 있든 없든 그 의제를 있게 하든 없게 하든 조율 과정을 거쳐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필요하면 유용할 때 만나겠다. 그러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 상의한 이후에 결정한 거라서 다소 실례인 건 맞습니다만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오찬 회담을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이 문제였다. 민주당에서는 간다고 해놓고 1시간 전에 취소한 것이 문제였다. 양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집안 싸움으로 또 바람 잘 날 없는 게 마찬가지죠. 공개 행사장에서도 양당 대표가 곤혹스러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공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청래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조용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님 무시하지 어딨어. 선생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독에 버리면 지방정부 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묵에 칼제비, 면치기 먹방까지 선보였지만 과거 보수정당 전현직 지도자가 찾았을 때보다는 한산한 모습이 바로 싸늘해진 민심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제 굉장히 조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참 싸늘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여야 양당 대표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서문시장 하면 보수의 성지 대구 중에서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찾아갔는데 예전 보수 지도자들이 찾았을 때보다 많이 서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내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 개파의 수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목소리의 표심을 다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내 분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유인지 누구 잘잘못인지는 각자가 판단하겠지만 당대표가 결국은 책임질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 이렇게 듣고 저는 권영진 의원님도 저렇게 바른 소리 하는 건 좋지만 동지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판만 하신다? 가급적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급적 그래도 팔이 약간은 안으로 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당원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지 뭐 평론가적 이 견지에서 하는 국회의원분들도 조금은 좀 동지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동지애가 모여서 그래도 또 당원 또 중도층을 설득하는 부분인데 극단적인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 또 애써 너무 객관적인 평가로 나아가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렇게 열심히 먹방을 했습니다만 어제 장동혁 대표 지나갈 때 윤어게인 버리면 선거 집니다라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윤어게인이 중도고 국민 대다수의 입장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심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곤란해하는 표정이죠. 적어도 야당의 대표가 대구에 갔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기도 복잡할 거고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도 느끼시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번에 영수회담 무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은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될지 당대표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 부재가 지금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도부가 윤어게인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윤어게인이 중도까지 포괄하는 국민 대다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윤어게인은 그냥 윤어게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고 탄핵이 잘못됐고 윤석열 김건희 씨 곧 바로 석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와서 장동혁 대표 만든 것이고 그 주장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 애매모호한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정당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다.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런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만약에 국내심이 당신들이 펼쳤던 정책에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근데 지지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는 이거는 민주당도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곤혹스러운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야 그 표심이 옵니다. 예. 그리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전에 민주당도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예라고 평가받는 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진보당의 강령 이거 다 추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 연대라는 것은 공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선거에서 좀 더 큰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마냥 비판만 하고 있지 않죠. 저희도 대응하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행보와 관련된 언행과 관련된 비판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윤 어게인이 중도다라고 말한 거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선회하자면 네. 제가 약간의 그 표현의 실수는 있는 것 같지만 예. 이걸 선회하자 그러면 모든 표를 같이 모아야 된다. 최근에 가뜩이나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의 합당 등을 논의하면서 174석에서 180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 170석 이하인 우리 당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뭘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그 표심을 모아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예. 차원에서 그걸 봐줘야 되는데 마치 이 편에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저 편에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삿대고 풋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포 다 갖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일반적 정치상에서는 지금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란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로 그 당의 대표처럼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계속 중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답이 없이 예. 저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분의 공감을 들으니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 심경인지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야 대표 아까 영상을 봤지만 모두 정신 차리란 말을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또한 곤혹스러운 어떤 복잡한 심경을 방금 영상에서 표정으로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당 논란 과정에서 좀 상처가 생겼습니다. 예.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도부 간에 이 공개된 자리에서 설전 정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당원들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된 측면이 있어서요. 쉽게 치유되지 않을 만큼 좀 깊어진 건 분명한데요. 그래서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한 후에 같이 격하게 논쟁을 했던 지도부가 손잡고 인사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네. 정청래 대표나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뭐 황명숙 최고위원, 강덕구 최고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내부적 갈등, 당원 간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단일한 전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고 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을 거고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자리에 가서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도 기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이후 상황은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더 곤혹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이 뒤에서 중재를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강덕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예. 비싹한 거 있잖아요. 그 글을 보면 이거 누군가에게 보내고자 했던 그 화자가 일반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설명하는 듯한 보고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총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합당 전 조국 신당과 지선 전 합당과 지선 후 합당. 근데 그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이루어지느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전당대회 주자들끼리 시비가 엇갈리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보면 총리와 결이 다르게 네. 이런 입장이다라고 한 그 이런 입장에 대한 설명이 정청래 대표한테 썩 불리하지 않아요. 플랜 B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선 전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는 길은 놓쳤지만 통합전당대회를 조국신당과 같이 함으로써 예. 조국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와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곳에 오를 수 있는 플랜 B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중재를 한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미래의 전당대회 주자인 뭐 총리로 칭하시는 뭐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중재한 게 아닌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 들 정도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오늘 김건희 씨가 지지자에게 보낸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옥중 메시지가 연달아 전해진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한 지지자가 김건희 씨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지지자의 이름과 함께 김건희입니다로 시작했는데요. 김 씨는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주시니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보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를 변호하는 유정아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김 씨가 지지자들의 편지와 그림,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릴 거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나라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했다며 SNS에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씨 옥중 편지, 이렇게 자필 편지가 공개됐는데 지지자의 사진을 이제 벽에 붙여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지지자의 함성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유일한 위안은 지지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용이 깊어져서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절연까지는 안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 선택을 하면 내란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비위에 대한 비판의 그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가 있고요.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심에 무죄가 나왔지만 여전히 남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지지자들일 텐데 결국 그 지지자들도 일부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꾸 고립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뭐 이 허망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치소 앞에서 계속 음악을 틀고 그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설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윤 전 대통령의 이제 내란 선고 1심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힘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마 저런 그 지지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힘들 겁니다. 뭐 사형구형 받은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죠. 본인의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올바름을 떠나서 그런 힘들 때 누군가 저런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주고받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전국과 연관시켜서 그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저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날씨가 풀리면 나라도 회복될 거다 이런 옥중 메시지를 함께 냈고 김건희 씨의 손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1심을 앞두고 이 부부의 심경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1심 선고에서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공소 기각 이 기대가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내란죄 성립에 대한 법리는 다른 재판부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은 결국 지지자들과 함께 어떤 다른 걸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고요. 옥중에서 생활 잘 하시는 거 말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지지자를 확대해서 이후에 어떤 다른 정치적 제기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 판단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찻대고 포대고 운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고 나면 또 한 번 입장을 내라 이런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 판결은 이제 법원이 알아서 탄핵 판결에 대해서 논평하고 똑같이 나갈 겁니다. 존중한다. 뭐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내란죄 관련돼서는 국내심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서는 아마 존중한다, 그 정도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외 민주당의 이제 정당에 대한 공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 극히 일부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시민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저 나라의 그 살림살이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지 정당과 연관지어서 뭔가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환길 씨는 뭐 평가하고요. 200억 건국 펀드를 모금한다고도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돌아오면. 오히려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의도를 나타내 준 것이 저는 고마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전환길 씨에 대해서 국내 시민과 연관져서 의사 표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 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판결 이후에 뭐 관련돼서 입장 표명해라 이거 민주당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내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당내부에서 그렇게 또 나오는 것은 네. 아무리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우선권을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의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해당 행위다라고. 예,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당 입장에서는 선 긋기가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 선이 그어지는 거죠. 선이 저절로 그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내란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데 앞서서 오늘 이제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선고 내용에서 비춰보면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진관 재판부와 오늘 재판부의 사실 양형 판단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국가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양형의 기준을 삼은 것은 이진관 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단이었고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어떤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7년형이면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형으로서 매우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쥐기현 재판부가 그 양형 판단에 있어서 어떤 판단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찌 됐든 법정 최저형이 무기금고이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번 내란은 1980년대의 내란보다 훨씬 중하게 판단돼야 된다. 다시는 국가 권력자 내지 권력을 찬탈하거나 도모하려는 자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행위가 우리 민주 질서에서 다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중형을 처벌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러한 양형 기준에 의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 이야기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